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윤미향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국가보안법 피해자와의 대담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헌법 위의 악법으로 지금껏 우리의 삶 깊숙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직접 국가보안법으로 고통을 받았던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국회에서 다시는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입법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국가보안법 피해자의 대담은 계속될 텐데요.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님을 보복 기소했다라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안동안 검사의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오늘은 그 당사자 류우성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우성님은 소위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짧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2013년에 이제 제가 그 국가보안법으로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이제 긴급 체포가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2012년에 그 대선이 있었고요. 그 대선 때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 있으면서 언론적으로 대대적으로 시끄러웠던 시기에 갑자기 이제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이었다 해가지고 좀 전국을 시끄럽게 진짜 또 뜨겁게 달랐던 사건이죠. 이명박 정권에서 이제 박근혜 정권 그 시기에 만들어진 간첩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예. 무죄 판결을 받은 지도 지금 10년이 지났죠? 예, 2013년 8월 20일에 그 1심 무죄를 받았고요. 네. 2014년 4월 25일에 그 항소심까지 무죄를 다 받고. 예. 돌아보면 정말 그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을까. 뭐 그런 뭐 추측, 글쎄 감히 예상할 수 있다 아니면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로도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고 아이들도 지금 예.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어떠신가요? 아이들이 삶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삶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비교적 이제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그 앞길이 하나도 안 보였고요. 네. 다행히 그때 어떻게 저는 이제 한국에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행히 그때 민변에 있는 변호사님들을 만나고 민변에서 이제 여러 변호사님들이 봉사로 그 3년 넘게 이제 재판을 해서 아주 어렵게 무죄를 받았고요. 그 이후로 뭐 아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혹시 몇 살쯤 됐나요? 지금 7살, 8살인데요. 큰애를 지금 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에 보내고 예,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작은 애는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혹시 아이들은 아빠가 과거에 그런 힘든 일을 겪었다라는 것은 아직 모르죠?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그죠? 근데 저희가 집에 TV가 없거든요. 네. 예, TV가 없는데 가끔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언론에서나 이제 그 미디어에서 저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네. 애들이 명랑없이 집에 와가지고 아빠가 왜 TV에서 나오냐고 물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무거운 주제로 설명해 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고 해서 설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제 개인의 경험을 예. 들면 제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예. 아이가 어릴 때 아빠가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 근데 아이에게 저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저 아빠가 멀리 공부하러 갔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교도소에 면회를 갔을 때도
아이가 묻는 거예요. 왜 아빠는 저런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아이에게 지금 한반도가 처해 있는 이런 현실, 법이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 있다라는 이런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막막했고, 그래서 저도 아이에게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유성 선생님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특히 아이들이 이제 그 유치원에서 지금 뭐 애국가도 배워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 여러 가지 궁지감과 이렇게 가지고 있고 애들이 성장하고 있는 시기라 네. 국가로부터 내가 이렇게 조작을 당하고 아빠가 하지도 않는 일일 때문에 감옥 갔다. 사실 감옥이라는 건 애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렇죠. 곳이거든요. 네. 나쁜 사람만 간다는 게 이게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참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아이들에게 그 아마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네, 조금 고통스럽겠지만 예, 예. 아마도 고통스러울 텐데요. 여전히 그때 일을 꺼내는 것, 기억하는 것도 트라우마로 다시 재현될 수도 있는 일일 것 같은데,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예. 국가보안법이 한 사람의 삶을, 또 한 가족의 삶을 어떻게 피해를 입히는지 또 파괴하는지라는 것을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좀 사건 이야기를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예, 예. 2013년은 사실은 대통령 선거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으로 예. 사회가 떠들썩했을 때였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1월에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탈북자의 간첩 행위가 여동생의 자백으로 드러났다. 예. 라는 뉴스가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터졌고요. 그때 이렇게 갑자기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예.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 그 상황에서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평범하게 예. 서울시 공무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에 대학교 졸업하고 제가 다행히 운 좋게 이제 그 북한 이탈 주민 1호로 이제 서울시에서 일을 근무하기 시작했고요. 여러 가지로 저는 이제 제 맡은 본본에서 일을 또 열심히 했고,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한 거는 MBC 통일열차라는 방송에 북한 이탈 주민 1호로 취직한 청년이 일을 잘한다고 방송에도 여러 차례 나간 거를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었죠. 그런데 하루날 아침에 갑자기 이제 1월 10일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요. 국정원 직원이 아마 한 30명 정도가 저희 아파트를 이렇게 둘러싸고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오전 한 10시부터 해서 오후 한 4시 반까지 압수수색하고, 이제 그때 저한테다가 이제 영장 같은 거 보이면서 국가보안법이라고 정확히 얘기하자. 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한다면서 저한테 이제 저희 집을 다 압수수색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꿈을 꾸고 있지 않나, 꿈에서 어떻게 저한테다가 어떤 이제 아픔을 가하게 되면 깨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구치소에 갇혀 있을 때도 그 현실과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이 진짜 아니라고 저한테 수도 없이 스스로 최면을 한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너무 당황스럽고, 저는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주민도가 관련된 복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때도 북한 이탈 주민 대학생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게끔 성당에 있는 신부님과 같이 장학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장학금 명단이 저한테 다 해서 한 20몇 명이 학생들 명단인데, 결국엔 그 명단을 북한에 넘겼다는 게 제 죄의 명이거든요. 네. 참 너무 말도 안 되고, 일단 국정원이 잡혀갔을 때는 제가 뭐라고 변명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것도 그 사람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호소해도 안 들었어요. 딱 정해진 틀에 이미 내가 느끼는 거는 이미 판결문이 다 작성된 틀에 저를 강제로 밀어넣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이닥치기 전에 예. 혹시 내가 감시받고 있구나, 혹은 누군가 나를 보고 있구나, 이런 거 전혀 짐작을 못하셨습니까? 그런 느낌을 전혀 받은 적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순간 정말 꿈처럼 꿈과 같이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네요. 닥치더라고요. 예.
그랬기 때문에 예. 제 추측에는 오히려 그날 그 동네 분들이라든가 또 직장의 분들 이런 분들이 유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을까? 이것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했을 너무 것 주변에서 같거든요. 많이 놀랐고요. 네. 사실은 이렇게 그 의원님께서 이제 국가보안법을 해서 한 사람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고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송두리째 뽑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건 그냥 빈산의 일각의 기본이었습니다. 네. 그거는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고요. 그걸 떠나서 제 주변과 저를 알고 있던 사람, 이 사회, 그리고 그 사회 그 엄증성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공포가 너무너무나 진짜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평상시 알고 있고 또 제가 또 서울시에서 그렇게 착하게 어떻게 보게 모범적으로 일했던 그 청년이 간첩이었다는 그 언론을 접했던 그 사람들은 너무나는 공포스러웠죠. 네. 그렇게 착해 겉으로 보였던 사람이 간첩이었다. 사실 그 한 가지만 해도 사람들이 마음을 진짜 그 국가보안법이라는 그것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다 얼어붙이고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제 전화번호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삭제를 했고요. 네. 다들 막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저한테 더군다나 요즘에 언론이 그 진실과 상관없이 이제 허위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많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때 당시에 언론이 네. 동아일보에서 어디서 그런 자료가 넘겨져 있잖아요. 북한 이탈 주민 10,000명이 이제 데이터가 북한에 넘어갔다고 이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네. 이제 보도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동료들과 또 주변에서 지우기 시작했다. 네, 네. 연락처도 지우기 시작했고 그 얘기는 혹시나 같은 피해를 입을까봐 그렇죠. 같은 피해를 입을까봐 서로 차단하고 그렇죠. 고립시키고 등을 돌렸다라는 거잖아요. 예, 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사실은 다 같이 다 피해를 입은 거나 똑같습니다. 네, 정말 고생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저는 여동생의 예. 아픔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검찰과 국정원이 여동생이 오빠가 간첩이다라는 그런 허위 진술을 하게끔 조작했다라는 그런 보도로 저희는 굉장히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 보도를 보고 와 정말로 잔인한 법이구나, 잔인한 기관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재판 과정에서 여동생이 합동신문센터에서 독방에 구금된 상태였고 또 폭행과 그 가혹 행위를 통해서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재판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계속 듣고 동생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때는 정말 죽기보다 더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정원에 처음에 들어가서 조사 받을 때 조사가 처음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면담이 이루어졌고요. 그 면담에서는 저는 꼭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절차를 밟아서 조사를 진행하고 네. 뭐 이제 변호사도 선임하고 그렇게 돼야 그렇죠. 되는데 근데 국정원에는 조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좀 어느 정도 뭐 큰 삼촌이랑 직급이 높으신 분이 들어와서 이제 동생하고 많이 친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뭐 일단은 자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동생이 북한에서 어떻게 컸고 유우성이라는 사람이 북한에서 어떻게 돼서 이제 그 보위부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이제 인지를 잡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일을 마지못해서 북한 탈북자를 자료를 넘기고 그 일련의 과정을 마치 소설 드라마를 한 편을 말해주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다 네. 소설을 짜놨네요. 그걸 그렇게 편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이거는 내 이야기는 아닌데 한번 편하게 들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의미스러운 말을 던져놓고 나갔거든요. 면담이 끝난 이후에 조사가 시작되는데 그 조사의 방향이 그분이 국정원에 있는 간부가 얘기한 말한 그 드라마 소설 내용과 똑같이 돌아갔어요. 그것을 본인의 입으로 진술하게 만드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게 저에 대한 뭐 어떤 이제 안 재우고 계속 조사하고 이런 거보다도 네 동생이 오빠를 위해서 다 진술을 했고
그러니까 동생을 계속 이용하는 겁니다. 혈육이 정을 이용해 가지고 참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몸이 너무 떨리고 진짜 치가 떨리는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동생이 오빠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지금 혼자 감옥 가려고 하니까 오빠가 동생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동생을 살리려면 네가 얘기를 해서 그거를 갖다가 인정을 해야 동생을 살릴 수가 있다. 네가 만약에 제대로 얘기하면 동생을 살 수 있다는 식으로 저는 그때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동생은 이제 국정원 저는 이제 구치소에 갇혀 있었는데 동생은 그때 당시에 국정원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뭐 이제 그 동생이 그 상황이 어떤지도 파악할 수가 없었고 너무 비인간적으로 하고 지금 생각하는 게 동생을 그리게 되면 그 진술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되조질문을 해달라. 그건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한 2달 가까이인가 제 기억에는 지금 정확하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 2달 가까이 끝내 한 번 대조질문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네. 예, 끝까지. 근데 그때 혹시 정말 동생이 그렇게 진술했을까라고? 저는 동생이 그렇게 진술 안 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 충분히 동생도 네. 어려운 상황이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겠네요. 그 조사할 때 제가 말했습니다. 동생이 만약 이렇게 진술했으면 이건 가혹행위에 의해서 진술된 거지 동생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수사관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동생하고 대조질문을 하기 전에 그 어떤 거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있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반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에 대한 가혹행위를 해서 이런 진술을 받아냈다고 주장하니까 갑자기 동생 편지를 받아오더라고요. 그 동생 편지에서 막 국정원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주고 맛있는 거 주고 있다 막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동생 필체가 맞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를 보고 또 편지를 써요. 편지 쓰게 되면 동생 갖다 준다고.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썼어요. 내용. 그게 나중에 전달이 동생한테 됐는지 안 된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담담하게 썼는데 동생 편지만 저한테 오고 제가 그때 내용을 동생이 왜 이런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렇게 엄청난 걸 한다고 썼는데 그 내용은 동생한테 안 갔어요. 네. 예, 동생 편지만 저한테 왔고 동생에서 자기는 뭐 이렇게 가혹행위 안 됐다고 이렇게 썼더라고. 근데 가혹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본인이 안 받았다는 걸 대해서 그렇게 절절하게 쓴 거 봐서는 이게 문제도 있어도 크게 있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네. 재판 과정에서 확인이 된 거잖아요. 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법 중에서 어떤 이제 정신병원이나 어떤 이제 본인이 영장 없이 가둔 사람에 대해서 네. 가족 친지가 청구하면 재판을 불러낼 수 있는 법안이 있더라고요. 네, 그때 동생을 재판부에 불러내게 됐고 그 재판에서 여기 동생이 자기 거처를 정할 수가 있었어요. 네. 판사가 네가 가고 싶은 데를 정해라서 그래서 판사가 가려가 나는 저 국정원에 다시 안 들어가겠다고 해가지고 결국엔 거기서 나와서 국정원에서 당했던 그 가혹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제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에게 들으니까 특히 이제 국정원에 안기부나 국정원에 잡혀 들어가서 고문을 당하고 공포 분위기에서 이제 수사를 받잖아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가도 그게 잊혀지지 않아서 어떨 땐 꿈을 꾸기도 하고 그래서 일상 속에서 일상의 평화를 누리고 살고 싶은데 여전히 그 과거에 잡혀 있을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충분히 공감됩니다. 저도 항상 이제 꿈을 꾸게 되면 제가 이제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처음으로 들어갔던 독방이 있어요. 카메라가 이렇게 돼 있는 방인데 1.5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방에서 그날 저녁에 첫날 저녁엔 잠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꼬박 샜는데 항상 꿈이 원점이 항상 그 구치소에 갇혀 있던 그 방에서 뭔가 내가 그 밖에 있는 교도관이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억울하다는 호소하는 그 위치에서 한 발짝도 벗어 못 나더라고요. 항상 꿈을 꾸면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아내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항상 제가 이제 잠길에 소리를 지르거나 뭔가 몸을 심하고 떨고 있을 때는 또 그 꿈을 꾸고 있구나 하고 아내가 알고 있어가지고 제때 이제 깨우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그거는 아마도 제가 어떻게 지우려고 해서 지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여동생도 마찬가지겠죠. 네, 동생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네. 예. 그 1심에서 국가보안법 관련한 9개의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아무 이유 없이 간첩으로 그런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 몸과 마음이 모두 고통스러웠을 것 같다라고 상상이 됩니다. 이때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사실은 저는 그때 저라고 저한테 어떻게 유혹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조건이 없었겠어요. 국정원에서 그 어떤 그냥 저를 보고 심지어 그때 조사 과정에 저 보고 이건 감옥 안 갈 수도 있는 거다. 본인이 인정하고 전향하게 되면 판사한테 용서를 빌게 되면 뭐 집행유예도 풀려난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해줬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때 느끼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을 진실을 얘기하고 그 진실을 추궁해 가지고 지금 오늘날에 가서 그 어떤 권력과 완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유죄를 받더라도 나중에 내가 만기돼서 출소하고 그 언젠가 나도 가족을 이루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키우겠는데 그 아이들한테 아빠가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거짓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아빠 사실은 간첩이 아니었다. 이런 말이 통할 것이냐. 더군다나 저는 이제 저희 조상을 되게 자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가족 중에 한 명인데 저희 가족은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장백에서 살다가 저희 고조할아버지가 이제 북한에 가셔서 독립운동하셔서 돌아가셔서 그 후손들은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제가 그 분들한테 저희 그 순간의 고통을 못 이겨서 또 그 순간에 그 어떤 조건에 맞다고 해가지고 제가 안 한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 수락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저 또 그 종교를 그때 가지고 있었는데 저를 믿고 도와주셨던 또 신부님들도 계시고 네. 또 후원자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저희가 억울하다고 해서 저를 믿고 같이 싸워주신 변호사님들도 계셨고 그래서 전 힘든 싸움이었지만 1심에서 항소심에서도 이기지도 못해도 끝까지 진실은 추구해가지고 밝혀야 된다는 마음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더 충격이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이것도 보도에 되긴 했는데 검찰과 국정원이 그 1심 판결 이후에 집요했던 그런 그 모습들 네. 이게 더 참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첩 조작을 1심 판결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더군다나 중국 측으로부터 받았다면서 제출한 그 문서가 있었어요. 출입경 기록. 네. 그러니까 사실 확인서까지 제출을 해서 결국 중국 정부로부터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가 위조된 것이었다라는 그런 회신이 왔고 또 이 검찰의 증거 조작이 재판에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의 검찰과 국정원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사실은 조작은 1심 때부터 시작부터 조작이 밝혀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제 분명히 이제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마침 북한에서 찍은 것처럼 칼라 사진을 이제 흑백을 뽑아서 제출했다거나. 기억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위치에 관련해서도 그 위치가 중국이라고 지도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위치가 안 나온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거나. 그리고 나가서 이제 증인들 이제 북한에서 이제 자기가 북한에서 탈북한 날짜는 기억을 못해도 북한에서 잠깐 저하고 일면 인식도 없는 사람인데 지나간 걸 기억하고 재판부에서 아직 얘기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진술들 그런 사람 진술과 증거들을 조사하는데 1심에도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었지만 아다시피 그때는 그 정권이 박근혜 정부라 그 언론에다가 저희들이 아무리 호소해도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일부 그때 뉴스타파라든가 그 시사인이라든가 그런 인터넷 그 기사들만 열심히 좀 써줬고요. 그렇게 해서 1심을 겨우겨우 이겨놨어요. 근데 1심에서 이미 조작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밝혀져서 검찰이나 국정원의 타격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힘이 없다 보니까 그 국민들한테 호소해가지고 이걸 밝히고 계속 억누를 수가 없으니까 그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우리가 인터뷰를 많이 하고 기자회견을 많이 한다고 검찰에서 엄청 그때 악심을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소심에 나가가지고 중국 정부에는 그 북한에 가지도 않았는데 갔다고 서류를 조작하고 그 서류가 국가 정부 기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받은 거라고 확인서도 또 만들어 오고 그 영사관에 있는 영사가 그걸 조작해가지고 오고 나가서 그 영사하고 그 뭐
그 중국에 있는 출입국 기관이랑 뭐 통화 같은 기록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네. 아무튼 나중에 조사한 결과는 이제 그에 대해서 그럼 조작한 게 문서가 3개, 4개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사실은 항소심에서부터 이 사건이 좀 대대적으로 좀 더 많이 알려졌거든요. 네. 전 당연히 그렇게 알려졌으니까 저에 대한 억울함이 그런 부분들이 밝혀지고 저에 대한 괴롭힘이 더 이상은 진행이 안 될 줄 알았지만 나아가서 그보다 더 많이 괴롭히더라고요. 뭐 언론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짚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간첩이었는데 증거를 조작하다 보니까 간첩을 못 잡았다는 식으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고 내가 분명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저 피해자를 이제 변론을 했던 변호사님들이 간변이라고 막 그 민변 앞에서 네. 보수단체들 시위하고 심지어 제가 살고 있는 주택까지 찾아와가지고 네. 플랜카드 걸고 저는 피해자인데 불구하고 그때 재판 나갈 때는 마스크와 안경을 쓰고 지하철에서 이제 수고 다녔어요. 예, 참 그게 이렇게 밝혀짐으로써 저는 당연히 얼마나 저에 대한 그 억울했던 부분이 씻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달라지지 않았고 네. 언론도 정정해주지 네. 않았고 근데 항소심에서 어쨌든 또 무죄를 예, 받았어요. 항소심에서 그죠? 1심시 똑같이 다 무죄를 네. 받았습니다. 그 뒤에 예. 혹시 검찰이나 국정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나요? 그런 적은 없고요. 오히려 검찰로부터 저는 이제 보복 기소를 받았죠. 그 바로 지금 최근에 있는 안동환 검사에 대한 그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때 당시 이제 항소심이 끝났어요. 항소심이 네. 끝나고 저희들은 항소심이 끝남으로써 저희들은 한숨을 조금 돌렸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이 사실은 끝나기도 전에 최원 변론 할 때 그때쯤부터 검찰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전의 사건을 갖다가 재조사한다는 등 뭐 네. 그런 식으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계속 협박하는 예, 거네요. 예, 협박하고 그래도 저희들은 덤덤하게 설마 검찰이 깡패도 아닌데 그렇게 하겠냐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항소심 끝나서 일주일 만에 저를 기소를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검찰이 신속하게 또 그렇게 강범하게 그렇게 잔인하게 저를 이렇게 또 다시 기소를 할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과 국정원이 자기들의 무덤을 판 거다. 저는 그 사건이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건으로 해서 예. 오히려 국회까지도 그 사건이 왔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기 때문에 예. 공기관이 한 국민을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를 주기 위해서 인권을 유린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악랄하고 집요한지 특히 저는 그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우리 유성 선생님 사건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과거 그런 어떤 국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행했던 그런 피해들, 가해 사실, 범죄 그런 것이 있고 나서 무죄로 밝혀졌을 때 정말 진정으로 국가대표가 정부 대표가 사과를 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그런 교훈을 바로 우리 유성 선생님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 사실은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검찰과 국정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거기에 협력했던 언론의 역할도 무시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혹시 언론의 어떤 반응이라 그럴까요? 또 그런 언론을 상대로 한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그때 오보 보도하거나 거짓 보도를 했던 그 방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네. 소송을 했고 대부분은 다 이겼습니다. 네. 있고 사실은 저에 대한 그 허위 보도는 장엄하게 아주 긴 오랫동안에 방송을 했고 저에 대한 사과와 그 정정 보도는 정말 한 줄 사람들 잘 안 보는 시간에 한 줄과 정말 그 페이퍼에서도 어느 구석에 조금밖에 몇 초분 분량을 내보내더라고요. 참 그런 걸 보게 되면 너무 이게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의원님 앞에 있는 그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 앞에 있는 말을 한 번만 제가 또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 제 사건을 이래서 저를 보복 기소를 해가지고 그 보복 기소로 인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최초의 공소권 남용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받긴 받았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 검찰들이 일반인들한테 보여준 것처럼 말씀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에 관련된 그 검사들이 처벌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오히려 제 사건을 담당했던 그 이시원 검사라고 있는데 그분은 오히려 이번 정권에서 그 이제 대통령실에 이제 발탁이 돼서 네. 근무하고 계시고 그 보복 기소를 했던 안동원 검사는 제 사건 이후에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네. 대법원에까지 그 보복 기소가 맞고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고 저희들이 이 사건을 그 공수처에다가 네. 이제 그 고발을 했죠. 네. 근데 공수처에는 1년이라는 시간을 거쳐가지고 피해자 저를 한 2번 이상 소환해서 조사를 했지만 그 담당 검사를 불러다가 조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냥 나중에 저희들 물어보니까 뭐 A4 용지로 뭐 질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같은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는 2번, 3번 불러다 조사를 하고 검사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조사도 안 하고 그 사건이 기한이 지났다는 식으로 그냥 그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 사건을 갖다가 다시 탄핵까지 간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 공기관에서 검찰에서 또는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지금 탄핵까지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사법부의 그 공정한 판결 그런 것이 아직은 실현되려면 참 멀었구나 하는 것을 선생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공기관 안에서도 일벌백계하는 모습이 보여야 국민을 또 그런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불법적인 그런 어떤 수단을 동원하는 이런 일이 방지될 텐데 맞습니다. 그게 되지 않는 시스템 예. 그게 지금 한국 오히려 사회라는 지금 거죠. 항상 그래왔듯이 지금 국가보안법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항상 국가보안법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서 그 사건이 무죄가 나고 조작됐다는 걸로 밝혀져도 진짜 돈 매품으로 그 사람들이 삶을 그냥 어떻게 보게 되면 그냥 보상을 해줬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보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에 대한 제도 마련은 마련되지도 않았고 네.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그 아직도. 어떤 나라의 이슈라든가 잘못이라든가 또는 국정원의 어떤 자기네 그 무기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또 독소 조항인 뭐 7조, 2조 그 개정을 원하는 일부 개정 법률안도 들어와 있고 국민 10만 청원도 제출되어 있고 한데 여전히 법이 계류 상태에서 심사도 되지 않는 현실 이게 오늘의 한국의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사실은 국회가 유성 선생님 같은 이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국민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국회에 있고 정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보호할 수 있게 해서라도 입법을 서둘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앞에서 저희들이 잠깐 이야기 중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국가보안법의 그런 국가보안법이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 중에 폐해 중에 하나가 고립과 단절. 그래서 어쩌면 그 피해자로 딱 찍은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어느 어떤 그런 공동체로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방해를 하고 또 그 당사자와 그 주변의 가족들, 지인들까지도 그 사이로부터 고립과 단절하게 하는 그런 영향을 폐해를 갖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 이제 그 서울시에 공무원으로 있을 때 탈북민들, 이탈 주민들 를 위해서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탈북민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유성 생 같은 경우는 화교 출신의 탈북민이었고 그 위에 빨갱이, 간첩, 그러니까 항상 따라다니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그런 낙인이 붙으면 사실은 혼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 공동체가 살아남기 참 힘든 사회, 특히 다름으로 인해서 차별이 굉장히 극심한 요즘 같은 그런 세태에서는 그게 더 심할 것 같은데요. 유성님은 이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금도 그 고리는 저한테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 어떤 뭐 정치하고 전혀 없더라도 제가 어떤 바른 말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잘든 그거를 꼭 색깔론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저는 지금 뭐 어쨌든 무죄를 난 부분도 많이 알려졌지만 옛날에 그 공포스러웠던 그
언론으로부터 그 접했던 그 나이 좀 드신 세대들은 여전히 제가 간첩이 맞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참 그럴 때 좀 당사자로서 좀 너무 많이 힘들죠. 힘들고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분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항상 저는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 그 주위에 평범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항상 어떤 뭔가가 이렇게 저한테는 이렇게 딱 그 색깔론이 정해져 있어서 참 그런 면에서는 제가 제일 두려워하고 걱정되는 부분도 나는 뭐 어쨌든 버텨내고 참아낼 수가 있는데 제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받았던 이런 고통이 괜히 그런 색깔론 같지 않는 그런 받았던 타이틀이 괜히 아이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고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건재하는 한 예. 또다시 내가 그런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하시나요? 항상 하고 있죠.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 사건에서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해서 조작이 됐고 국가보안법을 해서 사건이 조작이 돼서 억울하게 이제 징역살이하고 나중에 서류가 조작된 부분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국가보안법 아니래도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어떤 먼지털이 방식으로나 그런 방식으로 다시 저를 또 기소를 했잖아요. 네. 사실은 언젠가가 정권이 또 바뀌고 또 언젠가 이제 또 다른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를 간첩인 항상 그래요. 잡고 나서 기소를 하고 징역 보내놓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이거든요. 네. 그러나 그 당사자가 받는 그 고통은 한 번도 생각을 해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아이들에게는 그런 고통 또 그런 피해를 남겨줘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데. 예. 그렇죠. 항상 어떤 이슈가 있고 또 어떤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잠깐 공감을 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느끼는 게 설마 저런 것이 나한테도 올까? 저건 그냥 소설책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거 그럴 수도 있겠다. 나한테는 안 오겠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저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국가보안법이 가진 진짜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제 국가를 보호하는 건지 권력을 보호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소중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그동안의 사실은 국가보안법의 역사가 한국의 해방 이후 역사와 쭉 함께 맞물려 왔는데 그런 피해를 만들고 또 그런 국가와 그러니까 검찰과 국정원이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보안법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용하고 있는 것 이런 현실은 지금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유성님은 국가보안법 간첩 조작 사건에 맞서서 당당히 무죄 판결을 받으셨고 또 이후 대법원에서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쩌면 유성님의 그런 희망과 의지 때문이다. 국가가 선에서가 아니라 그런 기관들이 선에서가 아니라 또 잘못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앞으로 이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저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는 시간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꼭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가보안법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인지 네. 아니면 어떤 특정적인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21세기가 이제 들어선 지도 오래됐고 지금 이 현시 세대에 한반도는 언젠가는 통일을 할 겁니다. 과연 우리가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막고 있는 국가보안법 또 어떤 권력을 유지하게 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안 하게 되면 우리 자라나고 있는 우리 후세들 젊은 세대들한테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고 짐이 될지는 정말 상상되는 것 같습니다. 꼭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꼭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주고 사실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헌법으로 그게 다 커버가 그렇습니다. 되거든요. 네. 만약에 간첩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간첩을 잡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국가보안법은 간첩을 잡는 법이 아닙니다. 현법에서도 간첩을 잡고 다 커버할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좀 제대로 좀 된 대책을 좀 마련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고 예. 한데요. 만약에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예. 이제 유우성 선생 같은 경우는 탈북민들의 그런 삶, 지금 현재 남측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들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화의 다름, 실상은 또 언어까지도 약간 다르잖아요. 예. 언어의 다름, 또 경제적인 어떤 다름 이런 여러 가지 다름을 해결해 줄 수도 있기도 하고 또 그 간극을 좁혀줄 수도 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혹시 그런 꿈, 내가 하고 싶었던 꿈에 방해가 됐거나 또 만약에 그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멋진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는 원래 한국에 올 때 딱 목표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북한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한국에 다시 의학 공부를 해서 그 어떤 남북한에 있어서 그 이제 의료 기술에 있어서 같이 이제 발전하고 의료 일꾼으로 그 살고 싶어서 왔는데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와서 뭐 한국에서 대학교 다닌다고 해서 제가 한국말을 거의 한국 사람이랑 비슷하게 구상한다고 제 그 가지고 있는 원 고향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이 바뀌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저의 고향에 대한 그 그리움과 고향에 대한 그런 갈증을 계속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예. 없죠. 그리고 네. 대한민국의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의외로 통일에도 관심이 많고 또 젊은 세대는 또 관심이 없는 부분도 네.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그 남북한이 어떻게 안 좋아지게 되면 그 사실은 그에 대한 부담과 압력이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이 안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내가 지금 당장 체감을 못 한다고 해가지고 나한테는 상관없는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을 알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통일을 준비하고 이렇게 악법, 국가보안법을 같이 폐지하는 데 있어서 좀 같이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런 길을 마련하고 또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희 힘을 조금나마 보태는 역할을 계속 할 겁니다. 네. 예, 예. 제가 굉장히 감동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 꿈이 예. 약간 방해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네. 조금 방향을 이렇게 좀 돌리기도 했고 예, 처음에 예. 왔을 때 예, 예. 그러니까 간첩 조작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예. 그래도 서울시 공무원으로 꾸준히 예. 그런 북이탈 주민들을 위해서 돕는 활동들을 해왔는데 지금은 거기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거죠. 예, 지금은 북한 이탈 주민만 도와주는 건 아니고요. 이주민을 통틀어서 이제 그분들이 그 대한민국의 정착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 사업과 뭐 이제 무료급식 같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는 그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그 피해가 항상 저한테는 어떤 그 큰 상처로 남아 있어가지고 네. 그쪽으로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저의 몸이 이제 강직되고 네. 이제 생각만 피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는 이제 제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이건 다 지나간 일이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제 몸이 그걸 의식하고 반응하고 그래서 사실은 꼭 북한 이탈 주민들과 같이 일을 하거나 그분들이 뭐 이제 개인 정보가 관련된 거 있으면 저는 정말 지금은 그에 대해서 아예 그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일종의 트라우마가 예, 여전히 트라우마 남아있는 때문에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 꿈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나이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예, 예. 언제든지 통일과 또 그런 애초에 그 남으로 올 때 가졌던 그런 소망, 예, 예.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 그건 계속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하고 싶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 중에 13살에 평양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예, 예. 해방이 되었을 때 18살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이제
그 옛날 그 시절에 노래를 잘하거나 춤을 잘 추면 과거에 그 직업이 수상하다 이런 예. 수군덕거림이 있었기 때문에 예. 노래를 잘한다라는 걸 뽐도 못 내고 그러고 있었는데 나이가 90이 됐을 때 음반을 취입하고 가수가 되고 콘서트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무대에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어릴 때부터 꿨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90이 돼서 가수가 됐어요. 여러분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했던 그 이야기가 갑자기 유성쌤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비록 국가보안법이라는 흉악한 법이 그런 꿈을 꾸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긴 하지만 또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회를 향해서 국가보안법, 악법,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방해하고 빼앗는 그런 법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내는 그런 또 시민사회 노력이 더 보태지고 피해 당사자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국회도 시민사회도 더 적극적으로 한 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용기 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연대해서 저도 우리 유성 선생님과 함께 손을 잡고 국가보안법 폐지 또 남북이 통일돼서 한반도가 평화로운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꿀 수 있도록 다시는 국가보안법이 우리의 상상력, 생각, 이념 그리고 자기가 꾸고 싶은 꿈까지 통제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도록 하는 일에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함께 합시다. 네. 오늘 이렇게 유성 선생님을 모시고 국가보안법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고통을 안겼는지 그 고통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루빨리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되겠구나. 그 일을 위해서 국회가 나서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국가보안법으로 고통을 받았던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국민과 또 우리 정부가 또 우리 국회가 해야 할 과제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